1971년 3월 온 국민을 공포에 떨게 했던 연속살인범이 호련히 자취를 감췄습니다. 그의 이름은 엄철민. 당시 언론에서는 나성계단의 살인마라고 불렸던 인물입니다. 수사망이 점점 좁혀지던 그 순간 그는 마치 연기처럼 사라져버렸습니다. 오늘 미스터리 아카이브 채널에서는 50년이 넘도록 풀리지 않은 이 충격적인 사건의 진실을 파헤쳐보겠습니다.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더 많은 미스터리 사건들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공포의 시작 1970년 12월. 사건의 발단은 1970년 12월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서울 시내에서 연이어 발생한 기괴한 살인 사건들이 시민들을 공포로 몰아넣기 시작했습니다. 희생자들은 모두 20대에서 30대의 젊은 여성들이었고 범행 수법은 극도로 잔인했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 12월 15일 밤 10시경 발생했습니다. 종로구의 한 다세대 주택 나성계단에서 김모 씨가 시신으로 발견된 것입니다. 목격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사건 당일 밤 9시 30분경 건물에서 여성의 비명소리가 들렸다고 합니다. 하지만 평소에도 부부싸움이 잦던 집이라 여겨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는 것이 주민들의 일관된 증언이었습니다. 현장을 목격한 경찰관의 증언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30년 경찰 생활을 하면서 그렇게 참혹한 현장은 처음 봤다며 범인의 잔혹성이 상상을 초월했다고 당시 언론에 밝혔습니다. 특히 범행 현장인 나성계단에는 피해자의 혈흔이 마치 꽃잎처럼 흩어져 있어 현장을 본 수사관들조차 경악했다고 전해집니다. 연쇄 범행의 시작 1971년 1월. 새해가 밝았지만 시민들의 불안은 계속되었습니다. 1월 8일 두 번째 사건이 발생한 것입니다. 이번에는 중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회계사로 일하던 박모 씨가 같은 수법으로 살해당했습니다. 경찰 수사 결과 두 사건 사이에는 놀라운 공통점들이 발견되었습니다. 첫째, 모든 범행이 나성계단에서 일어났다는 점입니다. 둘째, 범인이 현장에 특정한 물건을 남겨두고 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바로 빨간 장미 한 송이였습니다. 셋째, 범행 시각이 모두 밤 9시 30분에서 10시 사이였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일정한 패턴은 수사진으로 하여금 동일 범인에 의한 연쇄살인임을 확신하게 했습니다. 당시 수사를 담당했던 서울경찰청 강력계 김영사는 범인이 매우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고 있다며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하여 24시간 수사체제에 들어갔다고 발표했습니다. 세 번째 충격 1월 20일. 1월 20일 밤 세 번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번 희생자는 강남구에 거주하던 간호사 이모 씨였습니다. 범행 장소 역시 그녀가 살던 아파트의 나성계단이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중요한 단서가 발견되었습니다. 현장 인근 CCTV에 의심스러운 남성의 모습이 포착된 것입니다. 키 175cm 정도의 마른 체형의 검은색 코트를 입은 남성이 사건 발생 30분 전 아파트 주변을 배회하는 모습이 녹화되었습니다. 목격자도 나타났습니다.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던 주민 최 씨는 사건 당일 밤 9시경 계단에서 낯선 남자와 마주쳤다며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였는데 눈빛이 이상하게 날카로워서 기억에 남는다고 증언했습니다. 범인의 정체 추정 2월. 연쇄살인 사건이 세 차례나 발생하자 시민들의 공포는 극에 달했습니다. 밤늦게 혼자 다니는 여성들은 거의 없어졌고 나성계단이 있는 건물들은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야간 경비를 서는 상황까지 벌어졌습니다. 2월 10일 수사진에 결정적인 단서가 들어왔습니다. 범죄 심리학자의 프로파일링 결과였습니다. 범인은 30대 초반의 남성으로 극도로 내성적이며 여성에 대한 강한 적개심을 가지고 있다. 나성계단을 범행 장소로 선택하는 것은 어린 시절의 트라우마와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었습니다. 또한 빨간 장미를 현장에 남기는 것에 대해서는 범인 나름의 의식이나 메시지를 전달하려는 의도라고 해석했습니다. 이는 범인이 단순한 충동적 살인범이 아닌 나름의 철학이나 신념을 가진 인물임을 시사하는 것이었습니다. 추격의 시작 2월 25일. 2월 25일 수사진에 희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네 번째 범행을 시도하던 범인이 목격자에게 발각된 것입니다. 당일 밤 9시 15분경 영등포구의 한 연립주택에서 이상한 남자를 목격한 주민이 즉시 112에 신고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들은 해당 건물의 나성계단에서 의심스러운 남성과 마주쳤습니다. 그 남성이 바로 엄철민이었습니다. 당시 32세였던 그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을 보자마자 급히 도망쳤습니다. 하지만 미처 챙기지 못한 가방 하나를 현장에 두고 갔습니다. 가방 속에서는 흉기로 추정되는 칼과 빨간 장미 여러 송이가 발견되었습니다. 가방에 들어있던 신분증을 통해 범인의 정체가 드러났습니다. 엄철민 1939년생, 직업은 공장 근로자였습니다. 그의 주소지는 성북구의 한 단독주택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수사망 압축 3월 1일. 엄철민의 정체가 밝혀지자 경찰은 즉시 전국에 수배령을 내렸습니다. 그의 얼굴이 담긴 수배 전단이 서울 시내 곳곳에 붙었고 라디오와 텔레비전에서도 연일 그의 인상착의가 방송되었습니다. 3월
3월 1일 경찰은 엄철민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했습니다. 그곳에서 발견된 것들은 수사진을 경악해 했습니다. 벽면에는 여성들의 사진이 가득 붙어 있었고 각 사진마다 빨간 펜으로 X 표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일기장에는 범행을 계획하는 내용들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1970년 12월 13일 드디어 결심했다. 그들 모두 벌을 받아야 한다. 나성계단이 가장 적합한 장소다. 12월 15일 첫 번째 임무 완수. 빨간 장미가 내 마음을 대신 말해 주었다. 이러한 일기 내용들은 엄철민이 치밀하게 계획된 연쇄살인을 저질렀음을 보여주는 결정적 증거였습니다. 엄철민의 과거 어린 시절의 상처. 수사가 진행되면서 엄철민의 과거사가 하나씩 드러났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 극심한 가정폭력에 시달렸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특히 아버지가 어머니를 폭행하는 모습을 자주 목격했고 이때마다 나성계단에 숨어서 떨고 있었다는 것이 이웃들의 증언이었습니다. 초등학교 동창 박 씨는 철민이는 항상 혼자 있기를 좋아했다며 특히 여자아이들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았고 가끔 무서운 눈빛으로 쳐다볼 때가 있어서 아이들이 다 무서워했다고 회상했습니다. 중학교 시절에는 더욱 문제가 심각해졌습니다. 담임교사였던 김 선생은 엄철민 학생은 성격이 매우 내성적이면서도 폭력적인 면이 있었다며 특히 여학생들에게 이상한 관심을 보이다가 거부당하면 극도로 분노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증언했습니다. 직장에서의 이상 행동 범행 전 징조들. 엄철민이 근무하던 공장의 동료들 역시 그의 이상한 행동들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같은 라인에서 일하던 이 씨는 철민이는 점심시간에도 혼자 있기를 좋아했다며 가끔 여성 잡지를 보면서 이상한 중얼거림을 하곤 했다고 말했습니다. 더욱 섬뜩한 것은 그가 범행을 저지르기 전 보인 행동 변화였습니다. 1970년 11월부터 그는 자주 조퇴를 했고 동료들과의 대화도 현저히 줄었다고 합니다. 공장 관리소장 정 씨는 그때부터 철민이의 눈빛이 달라졌다며 마치 무언가에 홀린 것 같은 모습이었다고 회상했습니다. 마지막 목격 3월 8일. 3월 8일 오후 2시경 엄철민이 서울역 근처에서 목격되었다는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신고자는 서울역 대합실에서 신문을 보던 중년 여성 한 씨였습니다. 수배 전단에서 본 얼굴과 똑같은 남자가 대합실 구석에 앉아 있었어요. 검은색 코트를 입고 있었는데 계속 시계를 보면서 안절부절 못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제가 경찰에 신고하려고 잠깐 자리를 뜬 사이에 사라져 버렸어요. 한 씨의 신고를 받고 즉시 출동한 경찰들은 서울역 일대를 샅샅이 수색했지만 엄철민의 행방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대합실 청소부 김 씨가 중요한 단서를 제공했습니다. 그 남자가 앉아있던 자리에서 기차표 하나를 주었어요. 부산행 무궁화호표였는데 당일 오후 4시 30분 출발이었습니다. 추격전 개시 부산행 열차. 기차표 발견 즉시 경찰 특공대가 부산행 무궁화호를 추격했습니다. 오후 4시 30분 서울역을 출발한 열차는 대전역에 오후 7시 15분 도착 예정이었습니다. 경찰은 대전역에서 열차를 정차시키고 전면 수색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실망스러웠습니다. 열차 안 어디에도 엄철민의 모습은 없었습니다. 승무원들의 증언에 따르면 서울역에서 부산행 승차권을 구매한 30대 남성은 있었지만 실제로 탑승하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는 엄철민이 의도적으로 허위 단서를 남긴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수사진은 범인이 상당히 치밀하고 교활하다며 추격을 따돌리기 위해 계획적으로 거짓 정보를 남긴 것 같다고 분석했습니다. 언론의 주목과 시민들의 공포. 3월 중순 엄철민 수배 소식이 알려지면서 언론의 관심이 집중되었습니다. 당시 TBC 방송에서는 특별 뉴스를 통해 연일 그의 행방을 추적했고 각 신문사들도 일면에 관련 기사를 연재했습니다. 시민들의 공포는 극에 달했습니다. 특히 젊은 여성들은 밤에 외출을 극도로 자제했고 나선 계단이 있는 건물의 거주민들은 야간에 집을 비우지 않았습니다. 일부 아파트 단지에서는 자체적으로 야간 경비원을 추가로 고용하기도 했습니다. 한 시민은 당시 언론 인터뷰에서 우리 딸이 간호사인데 밤늦게 집에 오는 날이면 잠을 잘 수가 없다며 하루빨리 그 살인마를 잡아달라고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목격담들의 홍수. 전국 각지에서 엄철민의 몽타주와 인상착의가 공개되자 전국 각지에서 목격담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하루에만 100건이 넘는 신고가 접수되었고 경찰은 모든 신고를 일일이 확인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3월 12일에는 대구에서, 13일에는 광주에서, 14일에는 대전에서 각각 엄철민과 유사한 인물이 목격되었다는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모든 신고를 확인한 결과 동일 인물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었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제주도에서 들어온 신고였습니다. 제주시의 한 여관에서 엄철민과 매우 유사한 남성이 투숙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경찰이 급히 제주도로 출동했지만 이 역시 오인 신고였음이 밝혀졌습니다. 수사진의 분석. 범인의 심리 상태. 3월 15일 수사본부는 범죄심리학 전문가들과 합동으로 엄철민의 심리 상태를 분석했습니다. 연세대 심리학과 조교수는 엄철민은 현재 극도의 스트레스 상태에 있을 것이라며 자신이 수배 중임을 알고 있기 때문에 평소보다 더욱 예민하고 공격적으로 변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습니다. 또한 그가 다시 범행을 시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오히려 막다른 상황에 몰린 지금이 더 위험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나성 계단이 있는 모든 건물에 대한 순찰을 강화했습니다. 정신과 전문의 김 박사는 엄철민의 일기 내용을 분석해보며 그는 자신만의 논리와 정당성을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런 유형의 범죄자는 쉽게 자수하지 않으며 끝까지 저항할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습니다. 결정적 단서의 발견. 3월 18일 오전 수사진에 중요한 단서가 들어왔습니다. 인천의 한 여관에서 엄철민이 사용했던 것으로 추정되는 물건들이 발견된 것입니다. 여관 사장 박 씨는 3일 전 혼자 투숙한 남성 손님이 있었는데 새벽에 갑자기 사라졌다며 방을 치우다가 이상한 물건들을 발견했다고 신고했습니다. 발견된 물건들 중에는 엄철민의 것으로 추정되는 옷가지와 함께 또 다른 일기장이 있었습니다. 새로 발견된 일기장에 는 더욱 충격적인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3월 10일 그들이 나를 쫓고 있다. 하지만 나는 포기하지 않겠다. 아직 완성되지 않은 일이 남아있다. 3월 15일 바다가 보이는 곳으로 가야겠다. 그곳에서 마지막을 준비하자. 인천 해안가로의 추격. 3월 19일 일기장에 바다가 보이는 곳이라는 단서를 토대로 경찰은 인천 해안가 일대를 집중 수색했습니다. 인천경찰서와 해양경찰이 합동으로 수색 작전을 펼쳤습니다. 3월 19일 오후 3시경 월미도 근처에서 중요한 목격담이 나왔습니다. 낚시를 하던 어부 최 씨가 어제 밤 늦게 혼자서 바닷가를 배회하는 남자를 봤다며 수배 전단에서 본 얼굴과 비슷해 보였다고 신고한 것입니다. 즉시 해당 지역으로 경찰력이 집중 투입되었습니다. 하지만 수색 결과 엄철민의 흔적을 찾을 수는 없었습니다. 다만 해안가 바위 위에서 담배꽁초 몇 개와 함께 빨간 장미 꽃잎들이 발견되었습니다. 마지막 흔적. 3월 20일 새벽 5시 인천 앞바다에서 조업 중이던 어선에서 이상한 것을 발견했다는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바다에 떠있는 검은색 코트 한 벌이었습니다. 해양경찰이 즉시 인양한 결과 그 코트는 목격자들이 증언했던 엄철민의 옷과 일치했습니다. 코트 주머니에서는 엄철민의 신분증과 함께 마지막 편지로 보이는 쪽지가 발견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 나는 내가 해야 할 일을 했다. 이제 바다가 나를 받아줄 것이다. 세상은 나를 이해하지 못했지만 나는 옳은 일을 했다고 생각한다. 이 쪽지의 발견으로 엄철민이 바다에 투신했을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해양경찰과 해군까지 동원되어 대대적인 수색 작업이 벌어졌지만 그의 시신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수사 종료와 미해결 사건. 1971년 4월 한 달간의 대대적인 수색 작업에도 불구하고 엄철민의 시신이 발견되지 않자 경찰은 4월 30일 공식적으로 이 사건을 미해결 추정 사망으로 분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당시 수사본부장이었던 박 청장은 모든 정황상 엄철민이 바다에 투신 자살한 것으로 보인다며 하지만 시신이 발견되지 않은 상황에서 완전히 사건을 종료할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엄철민이 살아있을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수배는 계속 유지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실제로 엄철민에 대한 수배령은 1980년대까지 지속되었습니다. 그 후의 이야기들. 1970년대 후반 엄철민이 사라진 후에도 간헐적으로 그와 관련된 목격담들이 이어졌습니다. 1975년에는 부산에서 1978년에는 목포에서 그와 유사한 인물이 목격되었다는 신고가 들어오기도 했습니다. 특히 1976년 서울에서 발생한 또 다른 나성계단 살인 사건은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엄철민의 생존 가능성을 제기하게 했습니다. 범행 수법이 매우 유사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수사 결과 전혀 다른 범인에 의한 모방 범죄로 밝혀졌습니다. 1979년에는 제주도의 한 어촌에서 엄철민과 똑같이 생긴 남자가 살고 있다는 제보가 들어와 경찰이 출동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오인 신고였습니다. 전문가들의 분석. 현재까지의 견해. 50년이 넘는 시간이 흐른 지금까지도 전문가들은 엄철민의 생사 여부에 대해 서로 다른 견해를 보이고 있습니다. 범죄학자 이 교수는 모든 정황상 엄철민이 1971년 3월 인천 앞바다에서 자살했을 가능성이 가장 높다며 당시 그의 심리 상태와 남겨진 유서 등을 종합해보면 다른 결론을 내리기 어렵다고 분석합니다. 반면 범죄심리학자 김 박사는 엄철민 같은 유형의 연쇄살인범이 그렇게 쉽게 자살을 선택할 가능성은 낮다며 오히려 계획적으로 죽음을 가장하고 신분을 바꿔 어딘가에서 살아있을 수도 있다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피해자 가족들의 아픔. 끝나지 않은 고통. 엄철민 사건의 또 다른 비극은 피해자 가족들의 끝나지 않은 고통입니다. 첫 번째 피해자 김모 씨의 어머니는 딸을 잃은 지 50년이 넘었지만 아직도 그 악마 같은 놈이 살아있는 것은 아닌지 밤잠을 이루지 못한다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두 번째 피해자 박모 씨의 남편은 아내가 죽은 후 재혼도 하지 않고 혼자 아이들을 키웠다며 범인이 정말 죽었는지 확실하게 알고 싶다고 호소했습니다. 세 번째 피해자 이모 씨의 동생은 언니는 꿈이 많은 사람이었다며 그런 언니를 그렇게 잔혹하게 죽인 놈이 편안하게 죽었다는 것이 억울하다고 분노를 감추지 못했습니다. 사회에 남긴 상처. 1970년대 한국 사회. 엄철민 사건은 당시 한국 사회에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1970년대 초 한국은 급속한 산업화와 도시화를 겪고 있던 시기였습니다. 농촌에서 도시로 몰려든 사람들이 서울
서울 곳곳의 다세대 주택과 연립주택에 거주하기 시작했고 나선계단은 이런 건물들의 상징적인 구조물이었습니다. 엄철민의 연쇄살인은 이런 새로운 주거 환경의 취약성을 적나라하게 드러냈습니다. 특히 젊은 여성들이 혼자 거주하는 것에 대한 사회적 불안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이는 훗날 한국의 주거 문화와 여성의 사회 진출에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당시 사회학자 정교수는 엄철민 사건은 단순한 개인의 범죄가 아니라 급격한 사회 변화 과정에서 나타난 사회병리 현상의 한 단면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유사 사건들의 등장, 모방 범죄의 우려. 엄철민 사건 이후 비슷한 수법의 범죄들이 간헐적으로 발생했습니다. 1974년 대구에서, 1977년 광주에서, 1981년 부산에서 각각 나선계단을 범행 장소로 한 살인 사건들이 일어났습니다. 이들 사건의 공통점은 모두 현장에 빨간 꽃을 남겨두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수사 결과 모두 엄철민 사건을 모방한 별개의 범죄로 판명되었지만 사회적으로는 엄철민이 돌아왔다는 공포가 다시 한번 확산되기도 했습니다. 범죄학자들은 이런 모방 범죄의 등장에 대해 언론의 과도한 보도가 범죄 수법을 널리 알려 부작용을 낳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훗날 강력 범죄 보도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지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수사 기법의 발전. 엄철민 사건이 남긴 교훈. 엄철민 사건은 당시 한국 경찰의 수사 기법에도 많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연쇄 범죄에 대한 체계적인 수사 매뉴얼이 처음 만들어졌습니다. 특히 범죄 심리학과 프로파일링 기법이 본격적으로 도입된 것도 이 사건이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한 전국 단위의 수배망 구축과 언론을 통한 시민협조 체계도 이때 확립되었습니다. 당시 수사를 담당했던 김영사는 회고록에서 엄철민 사건은 우리 경찰 수사 역사의 하나의 전환점이었다며 비록 범인을 완전히 검거하지는 못했지만 이후 유사 사건들을 예방하고 해결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기록했습니다. 현대적 관점에서의 재조명. 2020년대의 분석. 최근 들어 엄철민 사건을 현대적 관점에서 재분석하려는 시도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정신의학과 범죄심리학의 발달로 당시에는 이해하기 어려웠던 부분들이 새롭게 해석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대 정신과 이 교수는 엄철민의 행동 패턴을 분석해보면 반사회적 성격장애와 함께 편집성 성격장애의 특징을 보인다며 어린 시절의 트라우마가 성인이 되어 왜곡된 형태로 표출된 것이라고 분석합니다. 또한 당시에는 이런 정신의학적 개념들이 확립되지 않아 단순히 사이코패스로만 분류했지만 현재 기준으로 보면 치료 가능했을 수도 있는 사례라고 덧붙였습니다. 미해결의 수수께끼들. 50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지만 엄철민 사건에는 여전히 풀리지 않은 수수께끼들이 남아 있습니다. 첫째, 그가 정말 바다에서 자살했을까요? 시신이 발견되지 않은 상황에서 죽음을 단정할 수 있을까요? 둘째, 만약 살아있다면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셋째, 그의 범행 동기는 정확히 무엇이었을까요? 단순한 여성 혐오였을까요? 아니면 더 복잡한 심리적 원인이 있었을까요? 또한 그가 남긴 빨간 장미의 의미인 나선계단을 고집한 이유, 그리고 마지막 순간 바다를 선택한 이유 등도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 현재까지의 추적. 2024년 현재. 2024년 현재까지도 가끔씩 엄철민과 관련된 제보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대부분은 오인 신고이지만 수사기관에서는 여전히 모든 제보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9년 부산에서 들어온 제보는 주목받았습니다. 한 요양원에서 거주하던 90대 노인이 임종 직전 내가 엄철민이다라고 고백했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조사 결과 치매로 인한 착각으로 밝혀졌습니다. 2022년에는 DNA 기술을 이용해 당시 현장에서 발견된 증거물들을 재검토하는 작업이 진행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50년이 넘는 시간으로 인해 분석 가능한 시료를 찾지 못했습니다. 가족들의 현재 끝나지 않은 기다림. 엄철민의 가족들은 현재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당시 그의 어머니와 형제들은 사건 이후 극심한 사회적 비난과 냉대를 받아야 했습니다. 일부는 이름을 바꾸고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기도 했습니다. 엄철민의 조카 김 씨는 최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삼촌 때문에 우리 가족 모두가 평생 고통받았다며 삼촌이 정말 죽었다면 편안히 잠들 수 있을 텐데 아직도 살아있는 것은 아닌지 불안하다고 털어놓았습니다. 사건이 남긴 교훈. 사회적 의미. 엄철민 사건은 단순한 개인의 범죄를 넘어 한국 사회에 여러 교훈을 남겼습니다. 첫째, 급격한 사회 변화 과정에서 소외되고 상처받은 개인들에 대한 관심과 치료의 필요성입니다. 둘째, 여성들의 안전한 주거 환경 조성의 중요성입니다. 셋째, 효과적인 범죄 예방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입니다. 또한 이 사건은 언론 보도의 책임성에 대한 중요한 시사점도 제공했습니다. 자극적인 보도가 오히려 모방 범죄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이 확인되었기 때문입니다. 미스터리는 계속된다. 결국 엄철민은 어디로 갔을까요? 1971년 3월 인천 앞바다에서 영원히 사라진 것일까요? 아니면 어딘가에서 다른 삶을 살고 있는 것일까요? 만약 그가 살아있다면 현재 85세가 될 나이입니다. 세월의 무게로 인해 이미 이 세상에 없을 가능성도 높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의 실종과 함께 묻힌 진실들,
그리고 여전히 상처받은 채로 살아가는 피해자 가족들의 아픔이 있는 한 이 사건은 완전히 과거의 일이 될 수 없습니다. 50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지만 엄철민이라는 이름은 여전히 한국 범죄사에서 가장 미스터리한 존재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모든 진실이 밝혀지기를 바라는 마음들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은 엄철민이 정말 바다에서 생을 마감했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어딘가에서 다른 삶을 살고 있다고 보시나요? 미스터리 아카이브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더 많은 미해결 사건들을 함께 추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 또 다른 충격적인 미스터리 사건으로 찾아뵙겠습니다.